제 이름은 박태성입니다. 올해 66이 되었죠. 30년 가까이 택시를 몰았고 그보다 오래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조용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치 집안에 갇힌 유령 같았습니다. 그녀를 위해 사다 놓았던 반찬들, 그녀가 앉았던 소파, 그녀가 좋아하던 트로트 노래까지 모두가 그녀의 흔적이 되어버려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집에 잠시 머물 수 있을까?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오세요. 하지만 그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반가운 손님은 아니구나. 며느리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고 손자도 저를 낯설어 했습니다. 밥 시간이 되어도 별말 없이 식탁을 차리고 제 앞에는 국 하나 더 놓이지 않더군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도 바쁘고 저도 나이 든 사람으로서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말 한마디 없이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밤이 되면 불 꺼진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전에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늙어도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답게 말이에요. 그 말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을 나가려고 한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이제는 제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 순간이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은 처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과 사진 한 장, 그리고 아내가 남긴 손편지 한 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도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해 두었던 일이었죠. 그저 마음의 결심이 부족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충북 단양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던 조용한 마을이었지요. 그곳에 있는 작은 찻집을 우리는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여기서 살아도 좋겠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었지요. 역 앞에 내리자 시골 특유의 바람이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공기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부동산을 찾아가 조그마한 단독주택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벽지는 낡았고 보일러도 오래되었지만 저한테는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혼자 먹는 밥, 밤이 되면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까지도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손으로 만지고 흙냄새를 맡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근심도 사라졌습니다. 동네 분들과도 조금씩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날엔 이장님이 찾아와 어르신, 전에 뭐 하셨나요? 하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서울서 택시 몰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전 좀 하실 줄 아시면 마을 버스나 몰아보실래요? 그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 길로 면사무소에 찾아가 지원서를 냈고 한 달 뒤부터 마을 버스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번 마을과 읍내를 오가며 노인분들 태우고 아이들 데려다주고 그게 제 새로운 일이 되었지요. 버스 안에서 웃음소리가 퍼지고 아이들이 버스 아저씨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마다 저는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목소리에서 예전의 싸늘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전화 한 통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단다. 바쁘게 지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구나.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태호 아빠가 요즘 자주 아버님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사라지시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한가 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불편함이 미안함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자기 관리 실패에서 오는 불편함인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그마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써놓았던 손글씨가 한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죠.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세상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 그러니 제발 나 없이도 당신답게 살아주세요. 그 글을 다시 읽으며 저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 내 삶은 내가 꾸려가겠다. 버스 운전 외에도 저는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읍내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동네 경로당에 가서 장기 두기도 하고 아이들 방과 후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중학생 아이가 묻더군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었단다. 점점 마을 사람들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박 기사님, 인사 잘하고 친절한 어르신, 그리고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야.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게는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주는 약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서울에서 아들이 마을까지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아들을 보며 저는 차분히 문을 열었습니다. 태호 왔냐? 아들은 저를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울컥했지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았다. 너도 살아보려 애쓰는 거잖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몰랐다. 근데 말이다. 살다 보면 스스로를 다시 만날 때가 있더라. 아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눈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쩌면 이렇게 변하셨어요? 아들은 여전히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구나. 살아있으면서도 살고 있지 않던 나를. 아들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떠나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 말에 마음 한켠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자기 삶에 쫓기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놓치게 되니까요. 내가 무심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문제였던 건 내가 나 자신을 놓고 있었다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저와 함께 밭을 일구고 이웃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고 마을 버스 옆자리에 같이 앉아 읍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뭔가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바로 기회다.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가끔 저희 집에도 와주세요. 이젠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들으니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지금 나는 여기서 내 삶을 살고 있단다. 그게 나한테는 더 큰 위로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해와 존중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나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당신이 바랐던 그 모습으로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나무들도 초록에서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마을 버스를 몰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승객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외우게 되었고, 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삶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기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오늘은 어디 다녀오세요? 이런 소박한 말들이 저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버스 안에 흐르는 공기는 따뜻했고 어르신들은 저에게 종종 반찬을 챙겨주셨습니다. 기사 양반, 고구마 좀 삶았어. 집에 가서 드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제법 가까워졌습니다. 동네 잔치가 있던 날엔 제가 직접 사회를 봤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자 사람들이 박수로 맞아주셨죠. 서울에서 온 박태성 어르신, 이젠 우리 마을의 일원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의 유품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작은 머플러였죠. 그 머플러를 조심스럽게 목에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잘 살고 있지? 당신이 봐도 괜찮을 만큼. 그 순간 마치 그녀의 손길이 제 어깨를 쓰다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란 참 신기하지요. 이렇게 홀로 남겨져도 기억 하나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니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람으로 남겠다고요.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고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람답게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어느덧 마을에서도 제가 있는 것이 당연한 풍경처럼 여겨졌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박 기사 왔는가 하고 맞아주시고 시장에 들르면 떡집 아주머니가 운전하느라 힘들지요? 팥떡 하나 가져가요 하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내가 다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을 버스를 몰고 있었는데 중학교 앞 정류장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자였습니다. 버스를 세우고 문을 열자 손자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더니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태연아. 할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버스 운전하고 있단다. 손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대단한 분 되셨다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버스는 조용히 읍내를 향해 달렸고 손자는 내릴 때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엄마가 드리라고 했어요. 버스를 세우고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엔 손편지 한 장과 함께 작은 반찬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너무 늦게 알게 되었네요. 건강하시고 언젠가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미경 올림. 저는 잠시 가만히 앉아 그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며느리에게 받은 작은 사과 한마디. 그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은 결국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날 밤 저는 아내 사진 앞에 편지를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우리 덕분이겠지요? 편지 한 장이 제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원망보다 이해가 앞섰고 그들 역시 저만큼이나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손자는 종종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 아이의 말은 제게 아주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같이 텃밭에 물을 주고 버스 옆자리에 앉아 동네 한 바퀴를 돌고 햇볕 좋은 날엔 마당에 돗자리 펴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손자는 저에게 자신의 꿈을 말해주었습니다. 저 나중에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에 식당 하나 차려다오. 내가 매일 첫 손님으로 가겠다. 그 아이가 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아들의 어릴 적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때는 그 아이도 세상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었지요. 이제는 그 아들이 자신의 아이를 통해 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게 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잔치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저에게 특별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올해의 이웃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었죠. 마을 회관에서 상장을 받고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땐 삶의 끝자락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새삼 깨닫습니다. 박수 소리가 이어졌고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사하려고 해요. 서울 생활 정리하고 이쪽으로 내려오려고요. 놀라서 고개를 들자 아들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아버지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복잡한 도시보다 이렇게 따뜻한 마을에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삶은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구나. 아들의 이사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작지 않은 화제거리였습니다. 서울 사람이 내려온다고요? 그 아들이요? 인사성 참 바르던데.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골 생활이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걸 몸소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내 쪽에 작은 집을 알아보고 텃밭도 함께 보러 다녔습니다. 며느리는 농협 앞 카페에서 직접 만든 쿠키를 나눠주며 동네 어르신들과도 서서히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과거의 미움이 조금씩 감사함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이사 온 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저녁 며느리는 정갈한 밥상을 차려놓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저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이렇게 다시 웃으며 식사할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달라졌으니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겠지요. 손자는 그날 유난히 밝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엔 고구마 캐러 같이 가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보다 더 잘 캔다. 밥을 먹으며 저는 조용히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날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 이제야 조금씩 완성되어 가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작은 바람이 창밖에서 불어들어왔고 저는 마치 아내가 고개를 끄덕여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 뒤틀렸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무관심에 상처받더라도 그 상처를 품은 채 살아갈 방법은 언제나 남아있다는 걸요. 시간이 흐르며 우리 가족은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을버스를 몰았고 아들은 마을 초입에서 작은 전기설비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읍내 카페에서 빵을 굽고 손자는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효행상이라는 이름의 상이었습니다. 상장을 집에 들고 와서 저에게 말했죠. 할아버지, 이 상 절반은 할아버지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씩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아줍니다. 아버님, 옛날 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우리 모두 그 시절엔 서툴렀던 것뿐이에요. 나도 그렇게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 말이 끝나면 서로 눈을 맞추고 조용히 웃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읍내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을 버스를 운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죠.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했지만 그래도 마을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차분히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가 묻더군요.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무시당했던 순간이요. 그때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되고 나니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 심지어 택시 기사 동료들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 멋지게 사시네요. 그땐 몰랐는데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들이 쏟아지며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의 좌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진심과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유난히 선명하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마을 버스를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마치 새로운 하루가 제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버스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오늘도 고맙소. 당신 덕에 우리 늙은이들도 세상 구경 잘하잖소.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지요. 이렇게 반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 말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이 마을, 이 사람들, 그리고 제 삶에 다시 들어온 가족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함께 술 한잔 기울이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 한마디면 난 다 이룬 거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자주 제게 음식을 건네줍니다.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 새로 만들어 봤어요. 그 정성 속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자는 매주 주말마다 제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 자주 보면 되지. 할아버지는 이 집이 좋아. 이제 제 삶엔 서운함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소중한 흔적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바랐던 대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이제 서로를 조금씩 더 아껴가고 있어요. 창밖에 불어오는 바람이 조용히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 참 잘했어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날이 있었나요? 그날이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존엄은 가장 깊은 사랑보다 더 오래, 더 단단하게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도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끝이 아닌 다시 시작되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